안녕하세요. 장애인과 건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박소연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호흡기 감염 및 예방입니다. 흔한 감기부터 폐렴까지 병에 걸리지 않고 장애인분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먼저 호흡기 감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장애와 호흡기 감염, 그리고 중요한 예방 수단 중 하나인 예방접종을 포함해서 감염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호흡기 감염인 독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감이란 어떤 병일까요? 독감이란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코나 목, 숨쉬는 폐로 들어와서 유발하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독감은 걸렸을 때 사람에 따라서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아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고 나서 하루에서 4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신이 맞은 것처럼 아프거나 피곤하기도 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먹은 것을 토하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흔히 열이 나는 것을 독감에 걸렸다는 가장 큰 판단 기준으로 삼기 쉬운데요. 독감에 걸린 모든 사람이 열이 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증상으로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증상은 우리가 흔하게 걸리는 감기와도 비슷하죠. 하지만 독감은 보통 감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독감은 특히 갑자기 많이 아픕니다. 3, 4일 동안 아주 고열이 나거나 근육통, 오한이 더 심합니다. 두통이 있는 사람도 많고 심하면 숨쉬기 어렵거나 가슴 부위에 불편한 느낌이 감기보다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또 대부분의 독감은 며칠 내에 회복되지만 심한 사람은 코나 귀, 심장 내 전신의 염증성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앞서 독감은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가 야기한다고 했는데요.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온 이후에 2차적으로 세균이 또 감염이 돼서 세균성 폐렴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내가 이미 천식 등의 기저질환이 가지고 있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독감은 언제 잘 걸릴까요? 주로 겨울, 특히 12월에서 2월까지 가장 많은 사람이 걸리게 됩니다. 독감은 이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거나 재채기, 기침을 할 때 생기는 침방울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바이러스가 묻은 침방울을 내가 만지고 그 손으로 또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지게 되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독감에 걸려도 특히 더 심하게 아프거나 오래 아플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요. 5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나 65세가 넘은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 그리고 당뇨나 천식, 심장병이나 아니면 신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자들, 임산부의 경우는 독감에 걸렸을 때 심하게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달려가야 하는데요. 소아의 경우에는 40도 이상의 고열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성인과 소아 모두 숨쉬기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소변이 안 나오는 탈수 증상을 보이거나 혹은 손끝이나 발끝이 푸르게 변하고 창백해질 때, 혹은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간질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응급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호흡기 감염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염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야겠죠. 코로나19 질환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즉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로 인한 감염성 질환입니다. 이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위험이 커서 즉시 신고 또는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제1급 감염병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말을 할 때, 재채기나 기침, 노래를 부를 때 생기는 침방울, 즉 좀 어려운 말로 비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쉽게 말해 감염된 사람의 침방울이 묻은 손이나 매개체와의 접촉한 후
내가 그 손으로 눈이나 코나 입 등의 점막을 만지면 감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파 방법은 공기를 매개로 한 감염입니다. 대부분의 비말은 중력에 의해서 근거리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비말의 크기가 5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경우, 즉 이런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 수분에서 수시간까지 머무를 수가 있고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공기매개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결핵이나 홍역 등이 대표적인 공기매개 감염의 예입니다. 만약 우리가 환기가 전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바이러스를 많이 내뿜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면, 특히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거나 운동을 하면서 숨을 거칠게 내쉬고 바이러스를 많이 방출한다면 당연히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처음 증상은 우리가 잠복기라고 부르는 기간, 즉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증상을 일으킬 만큼 증식하는 기간인 처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노출 후에 2일에서 14일 이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개인마다 아주 경미한 것부터 중증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흔한 증상으로는 앞에 살펴보았던 독감이나 감기에 걸렸을 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즉 기침, 호흡곤란, 발열이나 오한, 근육통, 몸살, 구토, 설사 등으로 다양한데요. 특징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미각이나 후각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흔한 증상 이외에 나타나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응급 상황을 시사하는 증상도 있습니다. 즉 숨쉬기가 어렵거나 지속적으로 가슴 통증이나 압박이 있는 경우,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의 변화가 있거나 창백해지고 입술이나 손톱, 발톱이 파랗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더라도 그에 대한 신체의 반응은 각 개인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심각한 상태인 중증으로 진행되는데 여러 인자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암이나 장기 이식 등을 받아서 면역 억제제를 계속 써야 돼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나 체내 노폐물을 걸러주는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만성 신장질환, 혹은 폐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당뇨, 치매 등의 신경학적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다운 증후군이나 간경화, 지방간 같은 간질환, 그리고 생활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만이나 흡연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러한 질환들이 병의 중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성인병과 연관되어 있는 그 개인적인 인자들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는 어떨까요? 장애가 있고 없고는 단독으로 코로나19의 감염을 그리고 그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은 아닙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염 자체가 쉽게 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요양시설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바이러스 노출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가진 개인적인 요인들, 즉 앞에서 살펴본 각 개인별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내 나이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장애와 연관해서 다운 증후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처음 증상은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 없이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즉 앞서 살펴본 다양한 일반적인 감염 증상이 나타나죠. 하지만 코로나에 감염된 40세 이상의 다운 증후군 그룹은 동일 연령대의 비장애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입원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다운 증후군이 있는 경우 호흡기 관련 후유증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운 증후군이 있는데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면 이러한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죠. 참고로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치명률은 나이가 많은 노인일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즉 60대보다 70대, 80대로 갈수록 위험해지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운 증후군이 있는 경우 조금 다르게 40대부터 영향을 더 받습니다. 다만 어린아이의 경우에서는 다운 증후군 유무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호흡기 감염을 막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환경에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손부터 시작해서 손으로 만지는 모든 곳에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염을 막는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이러스의 전파 특성에 기반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은 다음 4가지가 중요합니다.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손 씻기, 그리고 예방접종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먼저 손 씻기입니다.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할 때 비말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묻게 되고요. 그 손으로 물건을 만지게 되면 물건의 표면은 오염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물건을 내가 다시 만지거나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지게 되면 그 점막에 혹은 요리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노출이 되기 쉬운 상황. 예를 들어서 내가 환자를 돌보기 전에는 내 손에 있는 균이 환자에게 가지 않기 위해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 씻기가 필요하고요. 환자를 돌보고 난 후에, 특히 환자의 대소변이나 토사물을 치우고 난 후에는 환자에 있는 균이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 씻기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사용하기 전후,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에는 다량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요리를 하기 전후나 식사 전후, 상처를 치료하기 전 그리고 치료한 후에는 손을 씻는 것이 우리 몸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럼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깨끗한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신 후 비누를 충분히 바릅니다. 손의 모든 표면에 비누액이 접촉하도록 20초 이상 문지르는데요. 우리가 연구에 따르면 특히 제대로 안 씻기는 부분이 여기 손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손 끝부분,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손가락 사이사이와 손가락 끝,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대해서 주의 깊게 문지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20초 이상 문지른 다음에는 물로 헹구고 손이 재오염되지 않도록 일회용 타월이나 건조기로 건조합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손 세정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손 세정제는 비누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세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 식사 후나 운동, 야외 활동 등 이후에 우리 손이 끈적하게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묻은 경우에는 이러한 세정제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물과 비누로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세정제를 사용해야 한다면 효과적으로 균을 제거할 수 있도록 알코올 성분이 적어도 60% 이상인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손 씻는 방법은 물로 씻기와 유사한데요. 한 손에 충분량의 세정제 젤을 분사를 하고 두 손을 잘 문지르는데 역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손가락 끝, 그리고 엄지손가락, 손가락 사이사이를 주의 깊게 문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이 건조될 때까지 손 전체와 손가락을 충분히 문지르는데요. 보통 20초 정도 걸립니다. 다음은 마스크입니다. 사실 바이러스나 균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1차 방어막이 마스크죠. 그런데 다니다 보면 제대로 안 쓰시는 분도 종종 봅니다. 다음 그림은 CDC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 그림입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호흡 기능에 문제가 없는 2세 이상은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특히 실내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착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착용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코와 입, 아래턱을 충분히 가리도록 착용하게 됩니다. 마스크 줄을 귀 뒤로 넘겼을 때 얼굴 부분을 아늑하게 감싸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보면
위쪽에 철심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 쪽의 철심을 우리가 눌러서 콧대 주변이 잘 밀착되도록 합니다. 마스크를 내가 자꾸 고쳐 써야 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잘 맞는 다른 마스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니면 목에 걸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에 걸치거나 이마로 올리거나 턱에 걸친다는 것은 일단은 코와 입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1차적인 방어막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마스크의 겉면은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으로 절대 만지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마스크를 만졌다면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세정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과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던 사회적인 거리두기란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2m, 즉 양팔을 벌린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이러스는 우리 침방울을 통해서 퍼집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면 침방울이 튀기 쉽겠죠. 따라서 거리두기가 중요합니다. 이는 특히 폐쇄된 실내 공간에서 더 중요합니다. 거리두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맞은 시기의 예방접종은 독감에 걸려서 몸이 많이 아프게 되는 것이나 아니면 병이 심해져서 입원하게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아프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언제 맞을까요? 앞서 독감은 추운 겨울에 잘 걸린다고 했죠.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겨울보다 조금 빠른 가을, 10월 마지막 주 정도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사를 맞고 나서 우리 몸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은 내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이 난다거나 특히 37도 이상의 열이 난다면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만약에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있다면 접종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미리 이야기합니다. 접종을 하고 나면 보통 15분에서 30분 동안 이상 반응이 생기는지를 관찰하고 귀가하게 되는데요. 귀가한 후에는 3시간 이상 안정을 취합니다. 이상 반응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볼 텐데요. 만약 접종 2일에서 3일 이후에도 이상 반응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주사를 맞고 심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서 예방접종을 할지 안 할지를 조심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또 내가 달걀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다면 이때도 미리 말해야 됩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도 일단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에도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는 계속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편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흔한 부작용으로는 접종 부위가 아프거나 빨갛게 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일반적으로 하루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독감 말고도 폐렴을 일으켜서 아프게 할 수 있는 균도 있습니다. 바로 폐렴구균이라는 세균인데요. 독감처럼 이 균도 작은 침방울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 균은 폐렴이나 뇌수막염, 중이염, 부비동염 등을 일으킵니다. 균이 또 몸 안에 아주 많이 들어오면 온몸의 피를 통해 다니면서 폐혈증이라는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균도 같이 막는 것이 우리가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겠죠. 나이가 65세 이상인 노인은 이런 폐렴구균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한번 맞으면 이 균으로 인해서 많이 아픈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65세가 아직 안 되었더라도 아래와 같은 병, 만성 심장질환이나 폐질환, 간질환, 당뇨가 있는 경우, 장기를 이식한 경우처럼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필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코로나 감염 관련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다음과 같이 우선접종 권장 대상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시작해서 보건의료인과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인력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합니다. 장애인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연관된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래 표와 같이 보는 것처럼 예방접종을 맞게 됩니다.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백신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감염에 따른 고통이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 백신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종료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 도입된 백신은 mRNA 백신이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서 알아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백신은 추천되는 정량을 모두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서는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게 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주에서 12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충분한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는 약 2주가 필요한데, 즉 백신 접종 직후에 면역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나 손 씻기 등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접종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전신 반응을 감소하기 위해서 의사와 상의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진통제 복용이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백신 접종 전에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관련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적이나 만약에 부종이 있다면 그 부위에 마른 천을 대고 아이스팩을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접종 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옷을 가볍게 입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다른 예방접종과 같이 맞아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독감이나 대상포진 등을 미리 맞았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는 2주 이후에 맞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는 적어도 2주가 지난 이후에 다른 예방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호흡기 감염과 관련해서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노력해야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호흡기 감염에 좀 더 세심하게 대처하는데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건강한 일상을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